안녕하세요. 방구석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화살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화살하면 우린 주로 이제 뭐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대나무 화살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고구려는 광대 쌀이나무 화살대를 사용했으며 라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송곳처럼 길고 뾰족한 것부터 도끼날 모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했다. 자, 요거는 고구려 벽화에 나오죠. 이거를 보면 최정병기활 거기에 보면은 청나라 군사들이 쓰던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대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대나무로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끝이 Y자 모양으로 생긴 독특한 화살촉이 백제에서 발굴되었는데 갑주를 입지 않은 적에게 큰 상처를 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Y자 모양이라는 얘기는 들어가는 쪽이 Y자니까 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몸에 박히면은 이거를 밀어서 빼기도 어렵고 그냥 잡아 빼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게 뒤쪽에 가면 비슷한 게 나옵니다. 고려 도경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의 화살은 버드나무로 만들며 멀리 날아가는 대신 위력은 작다고 했다. 하지만 고려 초기에 견훤이 왕건에게 대나무 화살을 선물한 사실이 있고 고려가 금나라에 대나무 화살을 보낸 기록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대나무 화살도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뭐 저거거든요. 뭐 편전, 유엽전, 착전, 대우전. 요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가 설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국조 올해의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국조 올해의와 세종실록에는 편전과 대우전, 철정과 박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력 화살의 하나였던 마전, 즉 유엽전의 그림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편전은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애기살이래 가지고 뭐 여기 화살대의 길이가 25cm, 32c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편전을 만들어서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그냥 제 생각대로 만든 거예요. 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나름 뭐 재밌게 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게 편전에 쓰는 거죠. 통화, 편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평 쏘는 거죠. 근데 요 통화하고 편전을 쏘는 거는 당시에는 굉장히 위력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편전의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청장관전서 앙엽기에 고려시대의 중경유수 김강신이 원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병기가 다 떨어졌을 때 엽전은 유엽전인 것 같아요. 일반 화살, 긴 거. 엽전으로 화살촉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원병의 화살을 얻으면 넷으로 잘라서 통편을 사용해 쏘았으니 이것이 편전의 시초다.
라고 했다. 그 보면 그 최종병기 활에서도 보면 그 청나라 화살 이렇게 쭈서가 가지고 그 잘라 가지고 쏘잖아요. 예. 뭐 그랬던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여기 보면 통화는 적에게도 보이는데 화살이 아직 발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살이 보이지 않게 날아와 자신을 꿰뚫을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궁사를 보고만 있는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보면 편전 쏘는 방법이 뭐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대부분은 최종병기활 나오고 나서는 최종병기활에서처럼 쏘는데, 분명히 다른데 그 무술 단체에서는 다르게 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활을 겨루고 있다가 이게 휙 뒤로 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태에서 화살만 날리는 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궁사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뭐 실제로 이렇게 쏘면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렇게 피했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통화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이렇게 쭉 서 있으면 화살을 안 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글이 있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편전을 보면, 여기 태종 때 기록을 보면 태종 13년의 기록에는 편전의 유효 사거리가 200보, 지금으로 말하면 250m라고 했고, 세종 27년에는 약한 활로도 300보, 378m는 나간다고 했다. 부추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예. 누구 썼나 봐요, 이걸. 예. 일본인 학자가 증언하기를 임진왜란 당시 편전은 무려 500야드, 457.2m를 날아갔다고 한다.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동양 3국에 각각 하나의 장기가 있는데, 중국은 창법, 조선은 편전이며 일본은 조청이라 하여 이것이 곧 천하제일이라고 했다. 네, 그쵸.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세계 대전이죠, 임진왜란 때. 네, 그래서 편전은 이 직진성과 명중력이 좋은데 그의 반면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전 사격이 어려워가지고 익혀야 되고, 그래서 편전을 쏠 때 잘못하면 궁수의 왼팔목을 뚫을 수 있다. 저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쐈네요. 예, 왼팔목이 손모가지 날아갈 뻔한 것도 모르고 어쨌든 저는 익혔습니다. 그래서 숙종 41년의 기록에도 편전을 쏠 때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편전은 고도로 숙련되고 거의 매일에 걸쳐서 습사를 하는 무관들만이 제대로 쏠 수 있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농민 출신 병사들은 쏘지 못했다. 그 밖에도 편전은 자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관통력과 살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조선 후기에는 편전의 유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전 끝에 독을 발라서 사용했다. 독을 발라서. 예. 그쵸. 독을 발라야죠. 근데 뭐 제가 이거를 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약한 활로 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엽전 나오죠. 유엽전은 화살촉이 가볍고 화살깃이 작은 전투용 화살로서 조선시대 내내 편전과 함께 가장 주된 전투용 화살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예. 이런 거는 뭐 책 사서 한번 보시고요. 자세한 건. 여기 그림이 있네요. 유엽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엽전이죠. 예. 이거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제물보에 보면 원래 유엽전은 화살촉이 버드나무 잎을 닮은 비자전이지만 지금 속칭 유엽전이라고 하는 것은 촉이 가늘고 단면이 네모난 화살이다
라고 했다. 이건 뭐 약간 변천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이미 현재의 죽시와 같이 화살촉 끝이 직사각형인 습사형 화살을 위협전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 대우전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 그 무사들 보면 이게 아마 이게 동계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다니잖아요. 칼하고. 이 대우전은 이게 큰 활을 얘기를 했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화살 쪽도 크고 무거웠고, 근데 이거를 위력이 굉장히 강했고 대신 사거리는 짧았다고 하고요. 이 태조 이성계는 전투 시에 대우전을 즐겨 사용했다. 하지만 사거리의 약점 때문에 대우전이 군사용으로 널리 사용되기는 어려웠으며 이 때문에 세종시대부터 이미 대우전은 주로 사냥과 의뢰용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국력이 좋았으면 전투용으로도 사용할 수는 있었다. 뭐 그런 얘기로도 생각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착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착전은 이제 세조에 등장해서 광해군 시기까지 실록에 등장하는 전투용 화살인데요. 분명히 어떤 종류의 화살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성종 18년의 기록에 정난종이 지금 군기시 화살은 화살촉이 짧아서 갑옷의 민우를 뚫지 못하고 오직 착전촉은 조금 길기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성종 23년에 무려 60만 개의 착전을 제조했던 것으로 보아 착전이 곧 착전일 가능성이 높다. 착이란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전통 끌로서 길이가 길며 단면적은 사각형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선의 궁술이라고 거기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활을 딱 당기고 있는 모습에 보면 화살촉이 엄청 긴 화살이 보이긴 하는데,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궁 화살 보면, 국궁 화살은, 뭐 대부분은 이게 좀 있으면 나오지만, 이렇게 습사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긴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뭐 세전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재물보에 가는데 아주 세전은 화살대가 가늘고 화살쪽도 작기 때문에 위력은 낮지만 매우 멀리 날아간다. 그래서 조선의 공술에 보면 편지를 묶어서 적군이나 아군 진영으로 쏘아 날리는데 사용된다고 했다. 메신저. 띵동 하면 이제 이 화살이 날아오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걸 세전. 세전. 요즘에는 세전새우 월급 그건데, 이거는,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자, 철전은 철로 만든, 철전은 단순히 철촉이 달린 화살이 아니라 화살촉이 박두처럼 둥글고 날이 없으며 화살깃이 좁은 묵과 시험용 화살을 말한다. 그럼 이거네요. 이거. 이게 그러면 묵과 시험용이었군요. 지금 기순 다 떨어졌지만, 이렇게. 그렇죠. 자, 이게 보면 이걸로 쏴서 멀리 날아갈수록 점수를 추가적으로 주었다고 되어 있군요. 담구 첨록에 보면 용량전이 원래부터 묵과 시험용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닌 듯 하다. 용량전은 무거운 화살을 강궁으로 쏘아서 적의 방패를 꿰뚫고
위험을 보이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지나치게 국력이 강해서 팔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점차 묵과 시험용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박두, 지금 그거죠. 앞에 촉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생기고, 예. 이걸로 이제 여기 보면 이걸 묵과 시험을 해서 쓰는데 박두로 302m를 쏘아 이보다 더 멀리 날아갈 때마다 추가 점수를 주었다. 화살촉은 나무로 둥글고 뭉툭하게 깎아 만들며 원인은 충격에 견디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광대쌀이 나무를 사용한다. 자, 온이가 뭐냐면 파매의 온이가 아니고 이거죠, 이거. 화살이 그 시위에 걸리는 이 부분, 여기를 온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요거를 이제 광대쌀이 나무로 만들었다는데 요즘에는 이 FRP 화살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전통 화살로 용으로 나온 거고, 이제 양궁용은 요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예, 작은데 예, 뭐가 더 좋다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쏠만한 데는 없어요. 쏠만한 데. 그러니까 아무 데서 막 쏘시면 큰일 나요. 자, 여기 이제 효시인데 이 효시는 평 쏘면 뿅 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예, 신호용 화살인데 이게 몽골군이 유럽을 침공을 했을 때 처음에 효시를 접하고 나서 효시 날카로운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이를 악마의 화살이라 불렀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소리가 나는 명적이라고 돼 있고, 명적만 달려있는 것도 있고 화살촉도 달려있는 것도 이렇게 있네. 그래서 명적, 향적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조선의 태조는 명적 쏘기를 좋아하여 그의 아버지 환주 앞에서 명적으로 노루 7마리를 연달아 쏘아 잡은 일이 있는데, 이는 명적 끝에 살촉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명적도 쏘고 소리도 나고 여기에 화살촉이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화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화전은 불화살인데 전통 사극에 보면 이제 화전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불을 이렇게 화살촉에다 붙여가지고 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화살촉대에 화약이나 유황천을 감고 심지에 불을 붙여 활을 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화전은 일반 화살에 비해 긴 화살촉대 둘레에 화약이나 유황을 종이와 포로 감아 실로 묶은 뒤 밀랍과 송진을 발라 방수 처리를 했다. 요렇게 화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화약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선 봐가지고 불 붙여서 평 쏘면 이게 타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화살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독시는 이제 독화살을 얘기하는 거죠. 독화살은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김부일이 금나라의 공격에 대비하여 각성에 화전과 함께 독시를 많이 비치할 것을 국왕에게 건의하는 등 독시 사용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독시를 사용하는 것이 유교적인 도덕관념에 맞지 않았던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상당 기간 동안 독화살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초기겠죠. 그러다가 다시 등장한 게 임진왜란 이후인데, 선조 28년에 국왕은 명나라의 독화살 제도를 배우도록 명했으나 곽선성 등이 어깨너머로 배운 독시는 약효가 충분하지 못했다. 그의 말에 명나라의 유청병이 4항아리의 독약을 보내왔는데 이 독약을 산닭의 가죽과 살 사이에 흠집을 내고 발랐더니 그 닭이 즉사했다고 한다. 이에 선조는
뇌물을 줘서라도 명나라의 독약 제조법을 배우도록 명했으며 선조 34년에 약을 짓는 사람 손령이 독약 제조법을 배우는데 성공했다. 당시 손령이 배운 독약 성분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초우와 오두의 독이 그 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고려시대 때까지는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서 안 쓰다 보니까 독약 제조 기술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좀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좀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시는 고려시대, 고구려에서는 주로 광대쌀이 나무를 가지고 만든 고지를 사용했다.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도 쌀이나무 가지로 만든 고시를 즐겨 사용했다. 그러니까 화살을 얘기하는 거죠. 화살을. 그러니까 보면 청나라 그리고 금나라 그 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 활을 쏘는데 지금으로 말하는 그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에서는 화살을 대나무로 만들 수가 없었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특히 백두산 부근의 쌀이 나무가 질기고 고다. 화살을 만들기에 적당했는데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순호전 여기 이렇게 있죠. 부인노라고 불렀던 건데 이게 지금 윗부분만 나와 있는 겁니다. 윗부분만. 여기 이렇게 활체가 이렇게 있고 아랫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탄띠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탄띠는 이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화살을 이렇게 쏟아 부으면 그게 이제 한 발씩 밑으로 떨어지면서 발사가 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같은 경우는 그 지렛대의 원리로 발사를 하기 때문에 활을 당길 때 굉장히 부담스럽진 않아요. 요게 비슷하게는 만들어 봤는데 약간은 좀 전문적인 그 목공 기술이 있어야 이거를 좀 할 수가 있어서 제작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비슷하게는 한번 만들어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잘 나가긴 합니다. 이것도 유튜브에서 찾으면 요 발사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살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말로 줄살 해서 살에다가 줄을 맸다는 거죠. 그래서 주살은 쇠를 쏠 때 화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화살의 온이 부분에 실을 묶어서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근데 이걸로 그 서양에서 애들은 요걸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You got him? There you go, there you go. That a girl. Nice. One armor catfish down. Many more to go. There you go. Nice. 삭살처럼 배 위에 올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걸로 하면 아마 하천법 위반일 거예요. 왜냐하면 작살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화살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그걸로 평 쏴가지고 이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은 다시 또 그 화살 쓰고 그거를 바로 주살이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영정과 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기가 아니고 국왕이나 장수가 가진 생사 여탈권을 상징한다. 조선시대에는 사형수를 처형하기 전에 죄수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형수의 두 귀를 각각 접어서 화살을 깨어 조리를 돌렸다.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죠. 자, 여기에 참수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도검할 때 요걸 또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요거 보이죠?
화살을 이렇게 X자로 껴놨죠. 예.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 목침 받쳐놓고 목을 댕강. 예. 그때 바로 요거.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먼저 기타 화살 얘기인데요. 자, 기타 화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예.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비지에 실려 있는 각종 화살을 보여주는 곳으로 현재 이름만 전해지는 조선시대의 3차전과 A업전도 이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업전이란 U업전의 뿌리 부분에 쑥잎 모양의 가시가 있는 화살을 말한다. 이렇게 생긴 거는 영화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300명의 그 스파르타 용사들이 요거 맞고 다 전멸하죠. 나중에. 예. 그때 스파르타를 전멸시킨 페르시아 군들이 쓰는 화살이 요런 식의 화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앞에 부분에 백제 유물로 발굴됐다는 Y자 모양의 화살촉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그것도 요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살대는 뭐 이제 이렇게 제작 과정이 있는데 화살대 역시 좀 제작하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대충 대나무 비슷한 거 잘라가지고 뭐 해보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예, 어려워요. 이게 특히 직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똑바로 곧게 펴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온이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깃을 다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예. 촉을 만들어서 넣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그 궁시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그 화살 만드는 장인이 따로 있어요. 활을 만드는 장인이 따로 있고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분들이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 화살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이 화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한 국력이 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실험삼아 만들어갔던 건데요. 만든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죽궁, 그리고 만들었던 건 요거. 예, 통화에 지금 이렇게 화살을 지금 넣어놨죠. 요거는 FRP 화살 부러진 거 재활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 원래는 이제 깃털 같은 걸 달아야 되는데 저는 현대에 맞게 테이프로 예, 잘 안 날아가요. 예, 자, 이 같은 경우는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죠. 예,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 위로 쏘기에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매되고 있는 이게 하나에 지금 1,000원이 넘을 거예요. 이 화살이 굉장히 비싸요. 이거는 국궁용이라.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나무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냥 그 길가에 있는 나무 잘라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얼마 정도 날아가냐면 30m에서 40m까지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직진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고각으로 쐈을 때 이렇게 날아가죠. 지금 요걸로 쐈을 때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어린이들 갖고 노는 이순신활. 네. 그리고 요거는 FRP 지금 계량궁이라고 하는 거죠. 계량궁. 이거는 좀 비싼 겁니다. 저건 25만 원 주고 샀는데요. 계량궁 같은 경우는 뭐 활장을 다니지 않는 이상은 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네. 근데 뭐 솔직히 저는 활장을 뭐 가고는 싶었지만 활장이 조금 쏘는 게 서서 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 막 달리면서 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달리면서 쏘고 편전 같은 데다 넣어서 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뭐 개인적으로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활터에서 쏜 적도 있지만 근데 별로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계량궁이기 때문에 모양은 각궁 모양이지만 그냥 저거는 뭐랄까 FRP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좀 세요. 센데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저거는 진짜로 무서워요. 근데 이런 목궁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 대나무활 이것도 우습게 볼 수는 없어요. 화살을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충분히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활쏘기 연습이나 아니면 뭐 편전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쏘고 싶다 그러면 저런 FRP 활로 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잘못 날아가면 정말 대형 사고가 터질 거예요. 거의 뭐 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목공을 가지고 그냥 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노력은 필요합니다. 약간 노력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죽궁, 이런 죽궁 같은 경우도 그냥 어린이 뭐 이렇게 장난감 파는 데 가면 팔거든요. 근데 저거를 조금 바꾸면 돼요. 위에다가 이렇게 뭐 제비꼬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 더 붙여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 상태 그대로 활시만 바꿔서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손재주만 있으면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통화잖아요. 이 통화는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쓰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서 연습을 했던 거고요. 요거보다도 훨씬 작게 만들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면 대나무 가공법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약간 좀 시커멓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휘어진 대나무를 불로 지져가지고 핀 거죠. 그 다음에 자르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고리 달고 이렇게 뭐 그 편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손목에다 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헐거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쏘기가 좋고 연습을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터넷에 쇠로 만든 걸 팔더라고요. 팔긴 파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되지.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는 오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발 사고 나면 큰일이에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편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다가 이거는 고무를 댄 거거든요. 고무를 대서 이렇게 부딪혀도 말랑말랑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막 쏴도 뭐 사람이 맞으면 기분은 안 좋겠죠. 기분은 안 좋지만 뚫고 들어가진 않는데 편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앞에를 어떻게 고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통과를 못 합니다. 저항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쏘는 영상, 거기에 보면은 촉을 달아서 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활을 가지고 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조심해서 그리고 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